소개만 하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하울링이 되니까. 자, 섹션 시간이 좀 지체됐기 때문에 바로 발제자와 토론자분들 소개해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한밭대 박종훈 교수님, 그리고 강원대 김철민 교수님, 그리고 토론회는 성교의대 남수현 교수님, 그리고 서울연구원 우영기 박사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지체했기 때문에 바로 발제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박종훈 교수님, 김철민 교수님 두 분이 발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남수현 교수님과 우영기 박사님께서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발제 부탁드립니다. 네, 제 지역에서의 인구가 점차 소멸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지역이 그러면 어떻게 생존해 나가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지역 규모라는 것이, 지역 인구의 변화라는 것이 사실은 동일하게 다 감소를 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어떤 지역 규모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인구 규모에 따른 부담은 대도시나 이런 지역보다는 아무래도 좀 중소도시, 그중에서도 수도권이나 또는 어떤 지역에서의 가장 광역시를 기준으로 해서 멀리 떨어질수록 아무래도 좀 이제 어려움에 직면하는 이 정도가 감소는 지역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져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적 존립을 아마 위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이 되고 나서 재정 자립이 이제 아무래도 이 자생적인 또는 이제 앞으로의 지속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개별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아직까지도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정 자립도 수준이 사실 오히려 2017년 53.4%에 대비해서 2020년에 더 떨어졌다는 것은 물론 이것이 평균적인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지방자치단체가 과연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던지게 만드는 이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지역의 재정 수준 차이를 살펴보시면 서울특별시는 사실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뭐 80%를 넘는 수준에서 지방 재정을 조달하는 것이 가능한데 광역시 및 경기도 그래도 한 40, 50% 60% 정도 수준까지는 되지만 기타 시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40% 이하인 곳이 많고 이것이 시 지역에서 군 지역으로 넘어갈수록 사실 더욱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그렇다 보면은 어떤 특광역시나 어떤 위치적인 좀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위치한 인근 지역에 위치하지 않는 이런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과연 지방재정이 과연 건전한가 아니면은 이게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었고 이런 연구를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만약에 이 재정이 불명확하거나 또는 불투명해서 또는 앞으로 이게 장기적인 이런 재원 조달이 어렵다 그러면 결국은 중앙정부에 의존을 해야 되고 말은 지방자치제도이지만 사실상 정부에 의존하게 되는 이런 좀 기형적인 형태로 좀 제도가 계속해서 유지돼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과연 그러면은 지역 간의 재정 자립도 차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어떠한 이런 해결 방안이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에 또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재정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활동과 그리고 물리적 수단을 획득, 관리, 처분하는 경제활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이라는 것은 결국은 중앙정부와 물론 어느 정도는 궤를 같이 하지만 분리된 개념으로 이제 정부 간의 이런 재정 관계를 의미를 하고 있고요. 경제활동은 지역경제 및 지역사회를 배경으로 직간접적 영향관계를 형성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계는 결국은 뭐냐면은 재정 운용을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또 물론 이제 재정 운영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지방자치제도가 이제 시작된 게 근 30년에 다다르고 있지만 여전히 이렇다는 것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이런 독립성이라는 것이 결국은 어떠한 재정의 이런 틀 안에 갇혀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뭐 상향식 발전이니 아니면은 뭐 중앙정부에 이렇게 자기네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공모를 해서 뭐 진행하는 식으로 진행은 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어떠냐면 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이런 어떠한 틀 안에서 가둬져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사실 뭐 지방의 재정도 물론 있지만 이거를 좀 효율성 있게 좀 내가 좀 규모 있게 쓰려는 생각을 대부분 하시겠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이거는 뭐 쉽게 어느 정도는 내가 국가에서 돈을 받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사업 그냥 한번 해보자 라는 식의 도덕적 해이 또는 뭐 인기 영합주의적인 이런 지역 정책이 좀 시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재정 자립도가 확보가 돼서 좀 자율성이 보장된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는 제어가 됐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이 아직까지 이제 지방재정이 갖고 있는 한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산 추이를 보시면은 여전히 지방세 비중은 지방세 자체는 뭐 68조 원에서 81조로 늘어났지만 비중 자체는 지방세 비중은 30% 정도, 35% 내외를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긴 한 15년의 시간이지만 여전히 이 지방세 비중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중앙정부에 대한 이런 재정 의존성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선행연구로 이제 뭐 어쨌든 간에 지방재정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방세입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어떻게 하면 지방세 수입 확보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을 좀 마련할까 이런 얘기부터 해서 지방채 활용을 어떻게 해보자 자 이런 얘기 또는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지방세 추출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잘 규모 있게 운영된다 그러면 지방재정의 확보부터 이 쓰임에 따른 결과까지에 대한 연구가 좀 상당 부분 진행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건전성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재정이 얼마만큼 건전하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부채 얘기, 정부 부채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럼 어느 수준까지 우리 결국은 지방 재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기 위한 그런 가장 직접적인 통로가 막혔다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구 측면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의 감소는 결국은 전반적인 지역의 쇠퇴를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고령화 문제죠. 고령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사실 생산 가능 인구로서 감소했다는 점에서도 안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복지 예산이 그만큼 증가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수준 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이 재정이 세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이 온전히 지방의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으로 다가올 이런 것들을 결국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얘기가 정말 많이 돌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만약에 이 기조가 유지된다 그러면 사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지방 재정의 건전성은 더 증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어떻게 하면은 이런 지방 재정을 우리가 건전하게 갖고 가면서 지방자치제도라는 어떤 지역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이런 것을 좀 이끌고 나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 사실 뭐 이런 공간 계량 모형과 제가 자꾸 튕겨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과천시랑은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가정을 하고 제 좀 분석을 진행하였고요.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이 그럼 얼마만큼 차이가 네, 죄송합니다. 제 괜찮습니다. 네. 소리 이렇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그래서 이 재정 자립도라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지역에 존재하는지를 제가 요거를 이제 살펴보고자 그럼 이런 것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인구와 관련된 생산 가능 인구, 그리고 고령화율, 그리고 인구 1000명당 사업체수, 그리고 인구 이동이 얼마만큼 일어나는지, 토지 거래 허가 면적, 그리고 1인당 면적으로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제가 지방 재정이 그러면 어느 정도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지 GIS 한번 지도상에 한번 표현해 봤는데요. 결국은 이 검은색으로 있는 지역은 수도권입니다. 이 수도권과 또는 이제 어느 정도가 이제 좀 되어 있는 이런 남동 이매권 이 지역이 가장 그래도 재정이 그나마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010년과 18년도를 보시면 결국은 지방 재정이 괜찮은 곳은 좀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검은색이 재정 자립도가 높다라는 것인데 결국은 수도권은 좀 어느 정도 지역적으로 좀 곳간이 좀 풍부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반면에 여전히 이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재정 자체가 많이 좀 좋아지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수도권이랑 특광역시랑 시지역, 군지역으로 나눠서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결과는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고령화율은 재정 자립도에 별로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생산 가능 인구가 많을수록 재정에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얼마만큼 젊은 인구를 끌어들일 수가 있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좀 젊은 인구라는 것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 끌어들일 수 있냐가 지방 재정을 좀 어느 정도 원활하게 확보하는데 필요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시지역은 좀 그렇지만 결국은 그런 생산 가능 인구를 어떻게 끌어들이는 것이 좋냐 하면은 어느 정도는 이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뭐 다양한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이렇게 좀 이전시키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얼마만큼의 이런 사람을 직접 고용할 수 있고 거기에 좀 배후단지나 이런 것들이 잘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는 기업이 얼마만큼 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욱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이 기업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 사실 엄청나게 큰 손실인데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등한시한다 이런다 그러면 앞으로 이 젊은 인구들이 결국은 그 지역에서 일할 가능성이 좀 희박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지역 기업 또는 향토 기업을 얼마만큼 육성하고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을 어떻게 하면 유치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재정을 좀 풍부하게 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뭐 또 한편으로는 뭐 이런 토지거래 허가나 뭐 이런 것들은 일부 어느 정도 특정 지역에서만 이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 되고 특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토지 이용을 좀 더 자유롭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토지 공급 자체를 과거에는 아무래도 좀 제도적인 측면에서 좀 규제가 많고 이러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특광역시 차원에서는 좀 어느 정도 좀 유연하게 해서 좀 이런 수요 대비 공급을 좀 늘리는 방향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뭐나 시나 군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 지역에 있어서의 토지 공급 자체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적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이런 영향력은 좀 적게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는 이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결과에서는 물론 차별적으로 좀 다르게 들어가야겠지만 이런 생산 가능 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기업 유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좀 중요한 요소이고 얼마만큼 그런 고령화율에 있어서의 지방 재정을 얼마만큼까지 복지 예산으로 유출할 수 있을지 그런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규모 있게 고려를 하셔서 재정의 이런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좀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과연 그러면은 지방재정 자립이 이러한 어떠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요인들 외에 다른 요인들이 있냐 살펴봤더니 사실상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역의 구조적 특성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요인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게 이게 어떠한 외부적인 시책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당연히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겠지만 그거보다는 우리가 가진 지역의 어떤 구조를 어떻게 하면은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이런 계획에 따라서 좀 규모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좀 재정을 어떠한 통로로 좀 원활하게 들어올 수 있게 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제 그러면은 시간에 따라서는 어떻게 변화를 했나 이런 것들도 한번 이 차이를 살펴봤는데 결국은 2010년과 18년의 비교를 본다 그러면 10년에서 18년 사이에 어떠한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 요인이 어떠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 지방 재정에 있어서 지방 재정 자립도의 차이를 주는 어떠한 좀 요인, 뭐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외적인 영향 요인은 분명히 2010년에서 18년의 사이에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더 추가적인 연구가 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결과를 그냥 좀 간단하게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생산 가능 인구의 확보가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사업체 유치 이런 부분이 결국은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다. 지방 재정의 확보를 위해서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뭐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인구가 외부 유출한다는 것은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럼 이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보면은 그냥 지역의 어떠한 지속적인 가능을 위한 인구 확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재정에도 연결이 돼서 얼마만큼 규모 있게 뭐 내실 있게 지역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인구의 외부 얼마만큼 인구가 유출되는 것을 단속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 따라서는 특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나 이런 측면에서 용도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이거 뭐 제도적으로는 너무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좀 원활하게 좀 할 수 있게 공급을 좀 어떻게 하면 원활해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수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공급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뭐 특혜단 얘기도 나올 수 있고 너무 이게 기업 친화적이다는 얘기도 나올 수도 있는 대목이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인구가 모인다는 점에서는 이런 좀 유연성도 발휘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뭐 파주시 같은 경우에도 아마 운정신도시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신도시의 개발과 함께 어떻게 하면은 원도심의 이런 토지 공급자 제도 이 제도적인 변화를 통해서 원활하게 해서 두 지역이 동시에 발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군지역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인구입니다. 그래서 뭐 시골 지역이나 인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를 얼마만큼 확보하냐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아마 시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서도 이게 지금 연구 같은 경우는 되게 좀 딱딱 규모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세 부류로 나누어서 했지만 시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역별로도 또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지역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그 지역에서도 사실 내가 이 지방자치단체가 좀 뽑아낼 수 있는 뽑아낼 수 있는 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 동 자체에서 사실은 동일한 전략이 들어가기보다는 그 특성을 살펴보고 좀 차별적인 전략이 들어가면은 좀 더 이 지방재정 확충 전략이 또는 지방재정을 중앙정부 의존성을 줄이고 확보할 수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좀 이런 부분이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발표하겠습니다. 좀 끊겨서 죄송합니다. 네. 네, 그 박정 교수님 발표 잘 들었고 그 다음에 이어서 강원대학교 김철민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 두 번째를 발표를 하게 될 강원대학교 김철민 박사입니다. 저는 이제 2SFAC라는 그 공간 모형을 이용해서 서울시 생활 SOC 서비스 측정을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생활 SOC에 관련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들이 되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고, 실제 그런 것들 중에서 이제 저 여러 가지 생활 SOC 시설이 있겠죠. 도서관이나 여러 가지 주민센터나 그 중에서 이제 공원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도시에서의 공원이 역할이 점점점 중요해지고, 그다음에 매우 그 삶의 질, 요즘 숲세권 뭐 그런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측정 방법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최신 모델은 아니겠지만 그런 모델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기법들을 이용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 되게 제가 2SPC라고 되게 복잡하게 얘기를 했는데 조금 이따 한번 이 모델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되게 상당히 간단한 모델이긴 하거든요. 먼저 뭐 서론하고 그다음에 이론적 고찰, 자료 수집, 데이터 구축, 분석 결론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먼저 크게는 그 도시의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제 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공원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시민들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공공 서비스 시설인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차별이 존재하기 마련이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봤더니 논문들을 봤더니 인종이나 뭐 소득 수준에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어느 유럽이나 그런 데 종교에 따른 차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역시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차별성을, 그러니까 접근성에 대한 액세시빌리티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1960, 70년부터 많은 학자들이,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주제였습니다. 그 중에 이제 초기 모형은 이제 많이 아시다시피 중력 모형인 거고요. 두 지점이 있으면 그 지점에서의 최적 가운데 지점은 어디고 어디까지 영향력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했는데, 중력 모형은 비교적 이제 초기에 60년대, 70년대에 했던 간단한 모형이었던 거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것들을 조금 더 복잡하게 한 2SPCA 모형이 2000년대 초반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형들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는데요. 저희는 이제 서울시 생활공원의 접근성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측정하고 비교했습니다. 먼저는 이제 원래 우리가 했던 게 면적 기반입니다. 아주 뻔한 거죠. 그 지역의 전체 공원 면적 분의 인구를 하면은 몇 해배가 나온다라는, 우리 이거 갖고 해서 어느 지역이 되게 공원이 많고 되게 쾌적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리얼리 맞냐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는 지역은 그 외 지역인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내가 5분 이내 10분 이내 거리가 아닌 20분 30분 이내 거리 있는 건 큰 나한테 의미가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일정 영역 내에서의 어떤 면적, 그 다음에 일정 영역 내에서 접근성, 공원에 대한 접근성을 추측하는 게 2SPAC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원래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다 일정 유치 거리 내 이용자 접근성을 했습니다. 이 유치 거리 내 이용자 접근성이라는 건 소공원이나 어린이 공원은 우리나라 법이 아니라 거기에서 법적으로 500m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근린공원은 1000m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1000m 단위로 공원들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최근에는 이제 안 맞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단순히 500m지만 실제 걸어가는 건 이렇게 우회나 하다 훨씬 더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거보다는 사람들이 단순히 직선거리보다는 뭔가 좀 이동 시간을 기준으로 하자.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동 시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몇 가지 기준을 설정했는데, 먼저 도보 10분, 그 다음에 자전거 10분. 원래 이제 이외에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자동차나 버스로 했는데 제가 이제 생활공원을 잡다 보니까 버스나 자동차는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두 개로 한번 해서 몇 가지 기준으로 서로 어떤 측정 방법들에 따라 달라지는지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2SFCA 모델이 뭔지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실증 분석하고 결론을 내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공원 접근성에 대한 측정 방법 변화들이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외국에서는 이제 백인이나 흑인, 그다음에 소득 수준, 인종에 따라서 접근성이 차이가 있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 국내에서는 이제 신도시이냐 구도시이냐에 따라서 공원 공급의 차이가 있다. 소위 말하면 새로 만들어진 도시는 공원 공급이 훨씬 더 좋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2000년대 초반까지 국내외 연구들이었고,
있고, 최근의 연구들은 이제 단순히 공급이 문제를 넘어서 아니라 접근성 차이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접근성 분석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커버리지 방법이 있고요, 네트워크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접시에서 탐색 그런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주 최근에는 이제 2SPCA 모델을 쓰거든요. 2SPCA는 보면 단순히 이제 말 그대로 투폴딩이라는 개념입니다. 먼저 공급 수준을 측정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첫 번째 공급 수준을 해석하고, 반대로 공급 수준은 공원 중심으로 얼마나 인구가 받는지 맞는데, 반대로 그 개별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내가 있는 위치에서 접근할 수 있는 공원의 접근성이 몇 개인가, 얼마 정도인가를 한꺼번에 해서 합산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거에서 국내에도 최근에는 이제 연구 논문들이 있고요. 다양한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측정하거나 코로나19의 상설 진료소 접근성 분석도 있는데, 아직까지 공원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 없습니다. 최근에 중국 친구들이 꽤 많이 이런 도시 논문들도 개량 논문 너무 많이 쓰기는 하는데, 중국 도시에 대한 공원 접근성 분석은 있는데 데이터들이 좀 정교하지가 않은, 그런 중국 자체가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긴 하지만 중국 도시들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를 대상으로 이런 2SPCA 모델을 해서 실질적으로 접근성을 측정해보고, 과연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공원에 대한 쾌적성, 접근성과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2SPCA 모델은 이제 간단하게 먼저 서비스 범위 내에 있는 이용자 대비 공급 시설을 측정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거를 PPR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게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다시 측정을 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되게 복잡하게 수식은 돼 있는데요. 그걸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는 전통적으로 일정 영역 커버리지 내에서 어떤 트랙트 1이라는 공원이 있다면, 여기 S1과 S2라는 공원이 있다면 그 공원 내에 여기가 황색이 있는 데가 그 공원의 서비스 영역입니다. 거기에 대한 인구수를 총 합친 거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공원 면적에 대한 비율로서 그 공원에 대한 접근성 지수를 산출하는 게 원래적인 기본적으로 했던 커버리지 방법이긴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한 단계 이제 2SPCA는 여기 앞에 했던 그 방법에다가, 그러면 이제는 앞에서는 개별 공원 중심으로 측정했는데 이제는 개별 공원 중심이 아닌 개별 수요자들이 얼마나 자기가 있는 데서 얼마나 몇 개의 공원을 갈 수 있는가를 한꺼번에 계산을 해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SPCA라는 방법들을 하고요. 아주 최근에 저도 이제 여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게, 최근에는 그렇다면 이 자기 영역 커버리지 내는 모두 다 똑같은 접근성으로 볼 것이냐 라는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왜냐면 디스턴스 디케이라고 거리에 따른 조락 효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함수를 주는 가우시안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주기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정규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규화를 줘가지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점점점 웨이트가 줄어드는 방식으로 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분석하는 이런 모델, Extended 2SPCA 모델이라는 방법들을 썼고요. 이 방법들 바탕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먼저 2020년 공원 현황 자료가 있는데 소공원, 어린이공원, 그다음에 근린공원 자료를 다 수집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를 썼습니다. 근데 생활인구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이 집계구라는 단위로 돼 있는데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정밀한 분석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집계구 내에 있는 모든 건물들 데이터를 추출해서 그걸 포인트로 만들고 거기에 대한 연면적에 대한 웨이트를 주고, 그 연면적 웨이트에다가 인구를 곱하면 한 건물에 하루에 평균 몇 명이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들, 여기에 포인트 값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 5,053만 개 정도의 포인트를 만들고 그 포인트에서 하루에 평균 몇 명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거리 이동 및 측정입니다. 서울시 전체에 대해서 약 250 바이 250 포인트를 만들고 그 포인트를 바탕으로 각각의 거리를 전부 다 계산을 했습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그런 다음에 그거 갖고 자동차 도보 이동 거리, 직선 거리, 그 다음에 자전거 이용 거리를 만들어서 거리 행렬 매트릭스라는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일정 영역이 이게 소위 말하면 강남구에서의 10분과
그다음에 강북구의 10분은 분명히 다를 거거든요. 거리가. 그동과에 때는 차이에 따른 부분들도 같이 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영역을 하는데 이 서비스 영역은 지금은 이제 그래서 공원 이건 서비스 영역을 만드는데 이거는 이제 단순히 두 번째 있는 여기 있는 그림은 세 개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밑에 그림인데 여기서 공원 서비스 범위 같은 경우는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 굉장히 큰 거는 근린공원입니다. 근린공원은 1000m 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나오고 자그만 건 소공원이나 어린이공원입니다. 소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은 유치거리가 50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작게 나오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었고 그걸 바탕으로 실제 아까 전에 인구 뿌린 거하고 데이터를 이제 겹쳐본 거죠. 그래서 어느 지역 범위들에서 얼마나 인구가 들어가는지를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도보이동과 자전거 이동, 도보이동에 대해서 똑같이 했고요. 물론 이제 도보이동은 지역마다 다 다르게 나옵니다. 왜냐면 그 도보 10분 거리가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인 거죠. 자전거 이동도 좀 다르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공원 서비스 범위가 어느 정도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수요 인구들이 어느 정도인지를 그 커버리지 영역 내에서의 인구들을 뽑았고 이걸 바탕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는 이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델입니다. 네. 보통 이 1인당 생활공유적 면적은 보통 16.3제곱미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서울시의 1인당 공원 면적은 16.3제곱미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생활공원이라는 걸 따졌을 때는 상당히 적죠. 예. 3제곱미터밖에 안 됩니다. 1인당. 그러니까 물론 이건 기준이 법적 기준이 4제곱미터 훨씬 더 적지만 여기서 빠진 거는 이제 좀 그 여러 가지 그 외에는 북한산이나 그런 큰 공원들이 빠졌기 때문에 적게 나온 거고요.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두 번째는 1인당 생활공원 서비스 면적은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들이 있다. 똑같은 그 생활공원이라도 뭐 은평구 같은 경우는 되게 넓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광진군은 되게 작게 나오죠. 다만 이거는 내가 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 내 전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전통적으로 어느 보고서나 어느 내용을 봐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당시에는 이제 2SFCA 기반으로 한번 분석을 해본 거죠.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 있나라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지역적으로 좀 차이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걸 좀 더 시각화한 게 이제 그거거든요. 원래 이제 지금 여기 페이지에서 보면 면적 기반 접근성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한 예로 강남구 송파구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모든 보고서나 모든 내용을 보면 매우 공원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실제 생활하고 있는 지역을 거점으로 보면 강남구와 송파구는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아주 나쁜 편은 아닌데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2SFAC 접근성 지수를 보면 강남구도 중간 정도밖에 안 되고 있고요. 송파구는 꽤 나쁜 편에 속합니다. 실질적으로 공원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생활하는 주변에서의 공원은 생각보다 그렇게 접근성이 썩 좋은 편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원 접근성에 대한 판단과 그다음에 어떤 측정 기준이 서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게 이 연구의 근본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면적 기반하고 거리시 이동 기반으로 봤을 때는 어느 지역이 좋고 어느 지역이 달라지고 좀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했던 게 이제 그거고요. 그래서 뭐 결론은 1인당 생활공원 면적은 이제 서로 다른 기준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면적 기반과 달리 어떠한 공간적으로 봤을 때 일정 커버리지 영역을 본다면 전혀 다른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저도 이건 연구를 하다가 조금 당황스러워서 제가 몇 번 검토를 해봤던 건데, 보통 서울시가 왜 저는 이 부분이 이제 뭐 여기에서 같이 패널로 오신 분 중에 서울연구원에서 오신 분들도 있지만 왜 10분 거리인지를 도저히 몰랐거든요. 10분 거리의 선정에 대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도보 10분이라는 게 그냥 이게 뭔가 그냥 선거 전략으로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나 아니면 의미로서 만들어진 건가라고 해서 왜 10분인 거지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일단은 해봤는데 10분 그러니까 그래서 몇 가지 시나리오를 봤습니다. 자전거 10분 저희가 분석한 결과는 자전거 10분과 도보 10분은 접근성이 똑같습니다. 그럼 이미 도보 10분 자체가 맥시마이즈 돼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걸 갖고 조금 더 자전거 1분, 2분, 3분, 5분 이렇게 거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꽤 일입니다. 이게 한 번에 분석하려면 9억 건이어가지고 9억 건이어서 서버에서 제가 막 나눠서 막 분석을 했거든요. 서버가 못 버텨가지고. 그래서 그것까지는 못했는데 그건 추후에 대한 이야기고, 일단은 지금 서울시에서 말하는 그 생활공원의 경우
도보 이동권 10분 거리 내에 여러 공원을 배치하겠다라는 거는 비교적 예, 제가 뭐 꽤 잘 된 설정이라고 그보다 더 작게 하는지 높게 하는지는 그거는 뭐 저 판단에 따르겠지만 10분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맥시마이즈드 된 옵티마이즈드 된 그 거리이기 때문에 꽤 잘 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 좀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왜 그렇다면 왜 늘어나느냐에 따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하면서 그렇다면 그 이동 거리가 더 넓어지면은 당연히 접근성이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할 텐데 그렇다면 이제 그 10분 거리 내에 10분 거리가 넘어가는 지점에서가 이제 거의가 그 경계들이 다 접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공원 수 인구가 늘어나도 공원이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접근 가능한 공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접근성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는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2SPCAD 모델에서 아무도 지적하지 않고 해외 논문에서도 지적하지 않았던 부분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PPT에서 보여드리는 부분인데요. 공원 서비스 범위와 수요인구의 중첩인데 지금 2SPCAD 모델은 그냥 저도 접근성을 봤는데 얘는 결국은 저도 이 데이터가 안 돌아서 코드를 다 분해해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씩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보였거든요. 2SPCA 모델 자체의 문제는 그 요 영역 내의 접근성만 보는 겁니다. 이 여기서 소외돼 있는 여기서 소외된 사람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는 새로운 지수를 만드는 것도 꽤 의미가 있겠다. 학술적으로는 이게 뭐 그게 조금 뭐 어떠한 그 정책적으로는 모르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겠지만 학술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모델을 만드는 건 꽤 의미가 있겠다라는 이야기 생각들도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강원대학교 김성민 박사님 발표 잘 들었고요. 이어서 성계대학교 남수현 교수님 그리고 서울연구원 우원기 박사님의 토론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네, 발표해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먼저 그 박주원 교수님 발표해 주신 재정 자립도를 활용한 지역 관찰에 대한 연구는 그 공간 개량 모형과 지역 간 해체 기법을 활용해서 공간적인 특성을 반영해서 지역의 인구나 생산 지표가 지역 간 재정 자립도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특광역 CC 군별로 비교하신 연구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하나 이제 논문을 읽다가 하나 그 질문 사항이 있었는데, 네. 예,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구조적인 결론에 잔차효과 시사점 말씀을 해주실 때, 그때 구조적 효과가 전무한데 재정 자립도 차이가 나타나서 지역 구조적인 특성이 재정 자립도에 연결돼 있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구조적인 변화가 그 지역의 위계라는 그 구조적인 변화인지 아니면 재정 자립도의 체계인지 그게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언급을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네. 그게 뭔지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논문으로 발전시키실 때도 이제 그 내용을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게 그 독자들이 따라오기에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적인 변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재정 자립도 구조적인 특성이 재정 자립도에 연결될 수 있게 하는 체계라는 거는 뭔지 네. 그런 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표를 이제 인구 지표하고 생산 지표를 주로 보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다른 지표는 안 보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왜냐하면 지방소멸이라고 하면 이게 인구하고 생산 시설이 중요한데 거기에 또 인구를 유인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인프라도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그 지역, 특히 군지역, 지방소멸을 겪는 지역에서 거주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인프라가 부족해서 그렇고 특히나 교육 인프라가 부족해서 뭐 고흥 같은 경우에 전국 1, 2위 지방소멸을 다투는 지역인데 인근에 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기에 그 생산 시설이 있다고 해도 생산만 거기서 하고 사실은 가족들은 30분 거리에 있는 순천시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교육 인프라가 특히 중요하다고 저는 이제 지방소멸에 대해서 볼 때 좀 봤었는데 다른 지표에 대해서 고려를 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으셨는지 혹은 예, 그리고 뭐 포함을 하실 있는 것은 어떠신지 뭐 새로 그거는 또 후속 연구일 것 같습니다만 예 그런 거였고요. 그리고 이거는 질문이 아니고 제 생각이 들었는데 특광역시, 시, 군에서 이제 서로 인구를 유치해야 된다. 그러면 특광역시에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인구를 유지해야 되고 다른 지역으로 유출될 수 있지 않도록 붙잡아 두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나 특히 군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인구를 가지고 오려는 그러니까 유의하다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지자체의 인구가 자원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정 자립도 청년 인구, 생산 가능 인구가 세입의 세입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세입의 원천이기 때문에 인구가 이제는 지자체에는 자원이 돼서 결국은 이게 우리나라 전체적인 관점으로 보면 특광역시에서는 가지고 있으려고 하고 군에서는 가지고 오려고 하면 이게 사실은 제로섬 게임이 돼버린 것 같거든요. 인구를 네. 가지고 우리나라 안에서 인구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제 차기 정부의 지역균형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걸 지자체 개별적으로 볼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좀 봐야 될까라는 고민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개별 지자체에서는 당연히 인구 가져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그런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 제 이 네.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면 그럼 남생 교수님 두 분 다 코멘트 하시고 그다음에 우영님 학생 두 분 다 코멘트 하시고 좀 나중에 두 분 발제사 답변해 주셔도 되고 네. 아니면 뭐 코멘트를 굳이 두 개 넘으면 다 하실 필요 없고 하나만 하셔도 돼요.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예. 어쨌든 코멘트 두 분 코멘트 끝나고 두 분 발제자가 답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김철민 박사님 연구는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되게 재미있게 봤는데 그 방법론이나 주제 자체가 굉장히 섹시한 것 같다. 요즘에 많이 그 활용할 수 있는 그 트렌드의 그런 연구이고 그 정책적인 학문적인 그런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연구인 것 같아서요. 되게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그 재현은 드릴 말씀, 이게 학문적인 기여점과 정책적인 기여점이 굉장히 뚜렷하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런 기여점이 현재 논문에서 이렇게 딱 이런 확실한 결점이 있다라고 는 기술이 조금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은 것 같아서 물론 이제 초보이고 더 보완을 하시겠지만 이 나누어서 이렇게 자랑을 좀 하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저는 이 빅데이터 연구 기법은 제가 많이 접하지 않아서 사실은 다른 분야에도 굉장히 적용이 많이 될 수 있는 연구 기법인 것 같은데 궁금했어요. 이게 그 KT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오셔서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걸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도 1인 그 서울연구원에서 1인 가구 생활 기반 시설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잖아요. 아니면 변호사님께서 그래서 그것도 이 생활공원이라든지 혹은 생활 기반 시설하고 굉장히 된 연구이고 그래서 다른 분야에도 생활공원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도 적용을 했을 때 뭐 1인 가구에 만약에 적용을 하게 되면 그 빅데이터에서 1인 가구만 따로 추출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분석이 가능한지 그게 좀 궁금했고, 그리고 생활공원에 대해서 주셨는데, 이거는 저는 지적연구를 이제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이 공원, 어린이공원에 가보면 낮 시간대하고 저녁 시간대 이용하는 그 계층이 달라요. 그래서 낮 시간대는 아동과 노인이 주로 이용을 하고, 이제 저녁 때는 유흥의 목적으로 청소년이 이용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그 연령대별로 나눠서 보는 것도, 그것도 이제 빅데이터에서 좀 나눠서 볼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한 또 정책적으로 다른 점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그 빅데이터를 인구의 뭐 연령이나 성별 때 그런 특성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거 말하면 들리는 모습이라. 들린다고. 네. 먼저, 네네. 먼저 서울연구위원입니다. 먼저 박종원 교수님 발표하신 재정 자립도와 지역 격차에 관한 연구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진짜 되게 이런 연구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느꼈던 것이 저희 연구원에서도 연구 사업을 하게 되면 경제 모니터링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지역 연구원들을 좀 이렇게 방문을 해보면 드러나요. 여실하게 데이터를 살 수 있는 비용이 한계가 너무 당연해요. 각 지역마다. 그게 진짜 확실히 딱 나타나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재정 자립도의 그런 연구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저는 되게 체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연구원에 있다 보니까 확실히 정책이나 어떤 트렌드를 보게 되면 서울시에서는 이제 인구 유치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인구 대응팀이 있는데 그게 저출산 고령화 문제지 유출 연구하겠다 그러면 아무도 관심이 없고 보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한번 인구 유출 한번 물어봤다가 완전 이거를 저출산을 바꿔라. 막 그렇게 접근을 할 정도로 이제 참 온도차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재정 자립도의 어떤 이제 격차의 요인들은 이제 기존 교수님께서 인구 측면이나 산업 유치, 기업 유치 측면에서 다루는 거는 당연히 이제 그런 당연히 민감하게 있는 중요한 변수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이런 재정 자립도가 과연 시간의 흐름을 분석하셨던 것들을 봤을 때도 과연 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을까라는 어떤 회의적인 관점이 그냥 개인적으로 좀 들더라고요. 이것이 이렇게 서울시와 다른 시도가 이런 온도차가 심하다면 실제로 이제 연구에서 이제 좀 마지막 부분에 좀 회의적일 수도 있지만 이런 교부 구조를 바꾼다든가 이거를 저는 이제 그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조 의미를 교부 어느 정도 비율로 포션이 서로 나눠져야 되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때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조라는 걸 의미에 부여하겠다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다뤄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는 연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산업 유치, 기업 유치 이런 부분들도 이 부분도 서울에서 굉장히 약해요. 왜냐하면 저희 서비스업밖에 없고 소상공인, 자영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지금 앞서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면에서 이제 과연 이제 아까 지도 분포도를 봤을 때 경남, 뭐 전남 이런 부분들의 정말 거점, 차기 대선 후보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그런 좀 중앙정부 차원에서 큰 정말 화두를 던져서 세종시가 어느 정도 성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남부 쪽에 그런 거점 도시가 정말 생기지 않는 이상 현실적인 어떤 재정 자립도를 완성하기에 과연 이제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들었던 것 같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들었고 특별히 되게 의미 있는 연구라서 되게 이런 쪽으로 계속 해주시면 이제 정말 지역 차원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그냥 회의적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굉장히 흥미있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우리 김철민 교수님께서 이것도 되게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해 당사자시죠? 네, 예. 저도 빅데이터는 사실 좀 할 줄 몰라서, 근데 저희가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 서울에서는 이제 저희는 수변 공간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네. 오세훈 시장님도 수변 공간. 그래서 한강 르네상스를 저희 네. 주창하셨던 아. 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연구원에서도 수변 공간 네. 관련된 한강 네. 활성화 방안 이런 거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관광하시는 분이 하고 있고 또 동시에 또 다른 교실에서 그런 4대 지천 4대 지천 편천, 중랑천, 안양천 그리고 홍제천 이 4개의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이제 플래닝을 좀 이제 지금 연구가 진행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 면에서 이 생활공원이라는 이 부분을 이제 새로운 방법론들을 가지고 굉장히 정밀하게 그런 평가를 하신 게 굉장히 수변공간에 적용했을 때 되게 저희 서울에서 되게 핫한 그런 연구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동일하게만 하면 아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러한 연구 생활공원도 마찬가지고 수변공간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이제 이런 접근성들이 잘 평가가 됐을 때 그렇다면 이제 이건 이제 포스트 코로나로 연결될 수 있는데 저희 상권 활성화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상권 이런 수변 공간이나 생활 공간의 어떤 가치들이 과연 상권의 어떤 활성화나 유동인구 불러오기 때문에 그리고 주거 환경 개선으로 인해서 주택 가치가 어떻게 상승할 것인가 그리고 주민 만족도는 이런 거 CVM이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으로 연결이 되면 다음 논문이 되겠죠. 되게 굉장히 정책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그런 연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되게 잘 들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남생 교수님, 우영민 박사님 수업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박동원 교수님, 김철민 교수님들 답변해 주시고 이 섹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또 되게 의미 있는 이런 제언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연구에 반영하도록 하겠고 사실 구조라는 단어 자체가 엄청나게 모호한 것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그 이후에 논문에서 사실은 이게 전략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교부금 체계를 바꾼다든지 또는 여기서 통제하지 못한 어떠한 말씀해주신 인프라, 뭐 교육 인프라 이런 것들은 사실 이게 과연 재정 자립도에 물론 영향을 미치지만 이게 직접적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제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방법론 쪽으로도 이 변수 통제를 좀 많이 하게 되면은 좀 이 추정 효과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제외하긴 했지만 그런 이제 구조적인 측면에서 사실 그런 의문이 들게 이렇게 제가 서술한 것은 아무래도 너무 모호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이 간접적으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교육 인프라나 의료 인프라 저도 이런 것들은 사실 결국은 흔히 군지역으로 분류되는 농촌 지역이 계속 쇠퇴해가는 원인은 이 두 가지 요인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그게 가장 기본적인 정주 공간인데 그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인데 사실 이런 부분은 사실 이 발표할 때나 논문에서 사실은 더 적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이거를 좀 정리가 좀 미흡했던 점이 있어서 그렇고요. 그리고 인구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인구 사실 제로섬 게임이라는 것은 맞는데 물론 그렇기 때문에 출산율을 올리고 이런 것들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지역이 제가 우영진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서울시에서 관심이 왜 없냐 문득 생각해 보면은 세입에서 결국은 뭐 이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있지만 결국은 산업이 얼마만큼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거기에 지방 세원의 재정에 도움이 되느냐가 좀 더 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아마 관심이 없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인구 유출에 반면에 시나 군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가가치 산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거의 전무하다 보니까 아마 좀 인구 유출에 더 목매는 인구 유입에 더 목매는 이런 좀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물론 이제 차별적이겠지만 시나 군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인구를 유치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제조업이나
좀 뭐 다른 이런 좀 방안, 좀 기업 유치나 저는 특히 기업 유치가 아마 가장 큰 화두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하면은 이제 잘 적용이 돼서 제로섬 게임이 아닌 좀 지역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뭐, 네, 남성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우영진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 참 네, 예리하게 지적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저도 좀 뜨끔뜨끔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좀 논문 자체가 아직은 저도 이제 좀 완성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중간에 하면서 되게 이 갈등을 때린 부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예. 아까 좀 전에 뭐 남성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듯이 네, 어떤 연령대별로 분리해서 보는 것도 의미하지 않나요? 그거는 이제 가능합니다. 왜냐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남녀 비율이 다 나오거든요. 그걸 다 n분의 1로 때려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진짜 저도 해보고 싶었는데 디멘전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분석에 대한 이게 너무 나오는데 이게 퍼지니까 하다가 한 3일 하다가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라고 다시 접고 본길로 들어온 부분인데 그 부분들은 진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근데 다만 이제 그 1인 가구에 대한 데이터는 여기서는 제공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이제 좀 전에 우영희 박사님도 얘기했지만 그 지자체마다 이게 데이터를 구매하는 능력이 차이가 있듯이 개인 연구자는 거의 구매할 수 없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저희는 오픈 데이터밖에 쓸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연구원에 계신 분들이 참 부럽긴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서울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실 수 있지만 저희는 그런 데이터를 쓸 수 없다라는 한계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접근하기 힘들어서 아마 그런 연구는 제가 뭐 정부 정책 과제를 하지 않는 이상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있고 그다음에 역시 좀 전에 마지막에 지적했듯이 결론 부분이 좀 모호하고 이렇게 좀 아직까지 정리가 안 돼 있다는 부분들은 확실하게 저도 지금 했어서 좀 더 보완을 해서 제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되게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영진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시죠. 우영진 박사님이 되게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관련된 보고서도 제가 좀 봤습니다. 도대체 우영진 박사님 무슨 연구를 했죠? 구글링을 해봤더니 이게 잘못 얘기했다가는 큰일 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되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되게 서울시 그러니까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 마냥 서울시 공원 기본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500페이지짜리 보고서가 나와 있어가지고 되게 저도 흥미 있게 봤었는데 여전히 거기서 약간 GIS 기법을 쓰기는 했는데 여전히 기본적인 판단 기준은 그거였습니다. 그 전체 행정구역 면적 대비 거기에 대한 인구와 행정구역 면적을 대비해서 얼마나 지역공원이 좋느냐에 대한 판단 기준이었지 이런 식에 대한 모델링까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도 이제 좀 했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꽤 시간이 걸려서 과연 연구원에서 그걸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하다 중간에 몇 번 때려치려고 했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도서관이나 아니면 주민센터 이런 시설로서 확장해서도 되게 의미가 있었던 거고요. 솔직히 이 연구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한 과제이긴 한데 연구재 원래 개인적인 관심은 좀 전에 박사님도 얘기했듯이 소상공인 데이터도 저도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상업지 접근성 분석이거든요. 어떤 영역 내에서의 인구가 얼마 되면 이쪽에서 장사가 잘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도 분석하는 건데 이게 공공적 영역으로 끌고 온 부분이 있긴 한데 근데 다만 이제 연구재단은 내가 상업 분석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쉽지가 않겠죠. 네, 그래서 그걸 조금 공공적으로 좀 같이 하자 보기 위해서 이 모델링을 공부할 겸해서 이쪽으로 했던 거고요. 이제 향후에도 저도 아마 올해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모델을 적용해서 상업적인 부분 분석, 그다음에 물론 공공적인 게겠죠. 어느 지역에 이제 소위 말한 코로나 이후에 인구 유동량을 봐가지고 과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들 그런 부분들도 함께 보고자 합니다. 네, 두 교수님들 너무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선 가르쳐주신 박종훈 교수님, 김천민 박사님, 그리고 토론해주신 남태현 교수님, 우현진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섹션에 다른 분들도 들어와 계신데 이게 보시다시피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일일이 답변을 받을 수 없고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이메일로 답변을 남겨주시면 김천민 박사님과
각종의 두 분께서 좀 더 상세하게 답변해 드릴 것으로 보고 시간 제약 때문에 오히려 그게 좀 더 깊은 대화가 오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고요. 세 번째 제 개인적 코멘트이자면 2020년에 이미 인구가 줄었고 수도권 인구는 50% 넘었고 지금 상태가 계속 된다 그러면 말한 대로 사실 그 모든 지자체 인구를 늘리자고 하는 것은 개별 지자체 차원에서는 가능하지 결국은 국가 전체 차원에서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여지껏 역대 정권의 그걸 보면은 지역 혁신 체제라든가 녹색 성장이라든가 창조 경제라든가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이렇게 결국 질적 성장은 아니고 양적 성장이거든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양적 성장을 외치면서 지금도 인구의 수만 얘기한다는 거는 아니 학교라든가 정치인이라든가 정치계라든가 여기서 아직 말로는 4차 산업혁명 또는 녹색 성장, 창조 경제라는 어떤 지역 질적 성장 필요하다는 얘기하면서 아직 그걸 찾지 못한다는 얘기죠. 주어로서는 질적 성장 필요하다는 얘기하면서 아직 마인드라든가 이런 것은 양적 성장 필요하다는 얘기고 인구 수만 얘기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인구 수를 늘려야 된다고 인구 수만 늘리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느냐? 중국이 인구수가 많아서 미국보다 잘 산다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두 분 발제자 그리고 두 분 토론자 정말 감사드리고 여기에 들어와 계신데 미처 질문하실 기회를 못 드린 걸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